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과 브루노의 발견 학습 이론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들 시대적 상황 자체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우리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오스벨과 브루너라는 이 두 학자는 모두 인지주의 학파에 속합니다. 인지주의 학파 이전의 시대는 무슨 시대였냐면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제 이런 거죠. 학습자가 이제 스키너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학습자가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행동을 보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좋은 자극을 제공하고, 어떤 행동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는 좋은 자극을 제공하고, 만약에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 부정적인 자극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학생들의 행동 반응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눈에 보이는 행동 변화를 학습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행동주의에서 바라보는 학습이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의 변화를 학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자극을 주는 겁니다. S를 자극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볼게요.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동이 교사가 원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럼 좋은 자극, 즉 강화 요인을 주겠죠. 맛있는 거 사준다던가 학생들이 원하는 걸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행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R은 증가하겠죠. 근데 교사가 보기에 불만족스러운 어떤 부정적인 어떤 행동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벌을 제공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그 반응을 감수하게 되겠죠. 이게 학습이란 겁니다. 교사는 적절한 이러한 자극 요인, 강화 요인을 제공해서 학습자 행동 변화를 이끄는 것을 바로 학습이라고 보았다면, 이제 오스벨과 브루너 같은 사람은 이런 행동으로 보인다고 해서 꼭 학습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지주의에서 도대체 학습은 뭐냐? 인지주의에서 학습은 인지구조의 변화입니다. 인지구조의 변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학생들이 꼭 그걸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지구조가 예를 들면 이렇게 세모였는데 어떤 학습을 거치고 나서 이게 약간 둥그스름하게 변했다고 치면 그게 바로 학습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인지주의에서 학습이라고 한 거는 이게 배워야 할 내용을 세모라고 하고, 기존 학습자 머리에 있던 어떤 인지 구조를 네모라고 제가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모라는 이 학습 내용을 학습자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겠죠. 예를 들면 눈,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라는 우리는 오감각이라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세모의 정보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받아들여서 우리 머릿속도 어떤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각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주의를 받을 거고 주의 집중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작동기억, 작업대라고라도 표현하는데 거기서 우리 장기기억 속에 있는 우리 인지구조가 이 세모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모의 내용은 뭐지?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의 인지구조와 이게 세모와 나의 인지구조가 만나서 막 해석을 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동그랗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구조가 변화했을 때 인지주의 학자들은 바로 학습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스벨과 브루너가 말하는 학습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행동주의에서의 학습과 인지주의에서의 학습이 우리가 차이를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말하면 이 오스벨과 이 브루너는 인지주의 학파다.
알겠죠?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행동주의가 설명하는 수동성을 비판한다. 그리고 행동주의는 결국 어떤 학생의 능동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교사가 행동의 어떤 자극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학생은 뭔가 좀 로봇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가 말한 수동성도 비판했고, 인지주의 학파는 또 학습이 일어났다고 해서 꼭 그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가하면은 제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인지주의 학파들이 행동주의를 비판한 거는 꼭 학습의 변화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인지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꼭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학습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우리 포인트 따라서 읽어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스벨과 브루너는 모두 인지주의에 기반을 둔 학자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둘은 공통적이구나. 인지주의라는 점에서. 오스벨과 브루너는 학습자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곧 학습이라고 보는 것에서 공통되지만 그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 둘 다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학습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라고 치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네모였던 인지구조를 뭔가 세모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네모를 좀 더 큰 네모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학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방법면에서 둘이 차이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차이가 나냐? 브루너는 학생들이 모든 사례를 탐구하도록 하여 원리를 도출하도록 한다. 자, 보겠습니다. 이 확대가 안 되나요? 이 화면이 잠시만요.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면 확대를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나 봅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브루너는 어떻게 해서 학습자들의 그 인지 구조를 변화시킬 거냐? 학생들이 모든 사례를 탐구하도록 하여 원리를 도출하도록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모든 사례를 탐구하도록 하여 원리를 도출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브루너는 귀납법입니다. 귀납법.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문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법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7개 종성에서 우리나라에서 받침에서 소리 날 수 있는 자음은 7개밖에 없죠. 우리나라 받침에서는 예를 들면 기역, 디귿, 비읍, 미음, 니은, 리을, 이응 7개잖아요. 맞죠? 그러면 왜 우리 표기는 7개 이상으로 가능한데 예를 들면 소리 나는 건 7개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받침의 피읍, 압이라는 단어가 오면 비읍으로 바뀌잖아요. 맞죠? 이거를 7종선법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루너의 어떤 학습법에 따르면 이 7종선법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의 음절은 1음절은 예를 들면 정이라고 봤을 때 1음절은 지읒이 초성, 어가 중성, 이응이 종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 지워졌네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7개의 자음만 소리 날 수 있다. 이게 바로 7종성법이고 브루너 이론에 따르면은 이 7종선법을 학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7종선법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사례를 막 던져줍니다. A, B, C, D, E. 그래서 학습자들한테 다 조별로 이 사례를 탐구시킵니다. 탐구시켜서 이 결과물을 모으고 예외적 사항은 없는지 다시 A, B, C, D, E, F, G. FG는 뭐냐면 예외. 어떤 현상인데 솔직히 100% 적용되는 원리와 법칙은 드뭅니다. 그래서 FG라는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해서 예외적 사례를 주고 그래서 하나의 결론 이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게 발견학습입니다. 즉 학습자들이 사례를 탐구해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도록 해라. 그러면 인지구조가 바뀌겠죠. 그렇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바로 브루너 학습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좋은 학습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견학습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탐구해 보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파지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정말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죠. 저도 이 교육학이 솔직히 파지력이 매우 높게 머릿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듣기 때문에 솔직히 파지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쉽게 까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론서들을 추출해서 읽었고 또 다른 여러 유명한 강사분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나름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고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거야 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귀납적으로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한 게 이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까먹지 않습니다. 파지력이 높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가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탐구하고 노력하고 찾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이 브루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나중에 발견학습할 때 다시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발견학습의 장점.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이런 문법적 원리를 수업 시간에 과연 하나하나씩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질까요? 학생들한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 여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여건이 있고, 두 번째, 학습자들이 물론 교사의 도움, 브루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긴 하지만 교사가 비계를 제공해라. 발판을 제공해서 학습자들이 원활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줘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을 때 제대로 그러한 손실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또 활동 수업을 이게 발견학습 하다 보면 또 다른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경제성. 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브루노의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오스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브루노한테. 그래 네가 말하는 발견학습 참 좋다. 그래 나도 인지구조 학자로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인지구조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본다. 하지만 너의 그 방법은 경제성 측면에서 떨어진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같이 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설명식을 통해서 원리를 바로 이해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게 오스벨입니다. 자, 나는 설명식을 쓰겠다. 설명식 교수법을 쓰겠다. 근데 오스벨은 유의미 학습이잖아요. 물론 설명만 한다고 해서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는 일단 이 설명식을 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원리를 먼저 학생들한테 제공하겠다 이겁니다. 먼저 7종선법이라는 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례를 거기에 적용시키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저도 수업 방식이 오스벨에 가깝습니다. 브루너와 같은 수업법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히 이 입시 제도에서 좀 힘들고 저는 오스벨처럼 일단 원리를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사례를 주고 탐구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시키도록 하도록 하는 방법을 저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이 칠판을 볼게요. 경제성 측면에서는 오스벨이 훨씬 뛰어난 건 맞는데 이 오스벨의 단점은 뭘까요? 물론 파지력이 브루노보다 떨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오스벨도 그냥 단순한 설명식 방법에 비해서는 파지력이 높아요. 항상 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육학도. 오스벨이 항상 예를 들어 어떤 문제집에 보면 브루노의 학습법은 파지력이 높다.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도 파지력이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높아요. 근데 만약에 오스벨과 브루노를 비교해보면 브루노가 더 높아요. 상대적으로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스벨을 그냥 일반 강의식 수업에 비하면 오스벨의 수업법은 훨씬 파지력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 원리를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높아요. 그래서 오스벨도 파지력이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단 브루노가 제시하는 발견학습보다는 높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스벨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뭐냐?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게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 원리를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원리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원리에 맞춰서 사례를 탐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발견학습은 내가 사례를 찾아가면서 검토하면서 그 하나의 원리를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키울 확률이 높아지지만 오스벨처럼 원리를 일단 습득시키고 사례를 찾게 한다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잘 숙지하고 계시고 물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전 땡땡 선생님 수업 시간에 들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이 비판적 사고 문답법을 쓰는 겁니다. 문답법, 질문법.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교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스벨 입장에서 이런 비판적 사고가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를 키울 확률이 좀 적어지니까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법, 문답법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왜 그런지에 대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과연 이 임용시험에서 해결법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정리하면 오스벨과 브룬너는 둘 다 인지주의 학파다. 인지주의 학파는 행동주의 다음 세대에 나온 사람이 인지주의 학파고, 이 인지주의 학파에서 말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게 학습 과제고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인지 구조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나서 나의 동그라미가 어떻게 됩니까? 네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동그라미가 더 큰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인지 구조의 변화가 바로 학습인데, 오스벨은 어떤 강의식 수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업을 하는 거고, 브루너는 발견 학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다. 자, 이러고 이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과 브루너의 발견 학습에 대해서 더 훨씬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보았고요. 이제 태블릿 PC를 주문했는데 요즘 원격 수업 때문에 지금 물량 확보가 잘 안 돼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태블릿 PC와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펜을 써서 좀 더 필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올렸을 때 확대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화질을 고화질로 하면 충분히 잘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